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대한 생산량. 2. 중국의 180도 변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통계와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즈 0.3S.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할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하여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아주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등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기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포즈 0.3S.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열풍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자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국으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통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엔 실패했지만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 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은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당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 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OLED 유기 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 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발드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급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국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종말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두와 면양 지역에 최신 OLE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에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 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반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 9개국 인정책본부의 집계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불법 체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 왔는데요. 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XXX를 저질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 9개국 인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M의 징역 12년, BMI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MI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MI의 형량은 징역 12년, BMI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 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한초항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통에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하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잦은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C3 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7H, LH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무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LH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사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을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